안녕하세요. 이맘때가 되면 그리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사무치는 한 사람이에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에 더 가슴이 미어져 몇 번이나 눈물을 쏟고 그럽니다.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보고자 이곳에 사연을 보내요. 마음속에 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조심스럽게 적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엄마세요. 재작년 때 이맘때쯤 돌아가셨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불효녀예요. 엄마가 당뇨에 걸리신 것을 십수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이미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고 그 사실을 저희 엄마는 숨기고 계셨어요. 얼마나 딸이 못 믿음직했으면 저에게 말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홀로 병을 이겨내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매정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뒤늦게나마 못해드린 것들 다 해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 가족도 한때는 화목했어요. 바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주시는 아빠와 항상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훈훈한 온기가 있도록 해주신 엄마, 그리고 그늘없이 바르게 잘 자라는 저와 동생. 이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던 곳에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뭘 믿고 그 친구에게 보증을 덜컥 서준 거예요? 우린 어쩌라고?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분명히 장원이 그 새끼 6개월만 부탁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자금 해결되면 돈도 따로 챙겨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순진한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이 뭔 말을 못해요. 간이고 쓰기고 다 준다고 하지. 안방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저와 동생은 긴장한 채 숨지기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희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은 드물었고 특히 엄마가 큰 소리로 화내는 건 그날 처음으로 본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두 분의 대화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 큰일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에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결국 화가 나서 안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자리를 깔고 누워버리셨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엄마 모습이 보였어요. 뭐라 말도 못 붙이고 저와 동생은 그 곁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였고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였고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낮은 집들이 잔뜩 있는 곳에 대문이 파란색인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쪽에 있는 방이 저희 가족 넷이 지낼 곳이라고 엄마는 얘기했어요. 엄마, 내 방 없어요? 당분간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한 방에서 자야 돼. 진짜? 예이. 철이 없는 동생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잔다는 소리에 좋아했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피아노도 2년 집도 책들도 모조리 버리고 왔거든요. 책상마저도 놓은 곳이 없어서 교과서 넣은 책가방이 전부였죠. 아무 말 없이 시무룩하게 있는 제 모습에 엄마도 말 없이 꽉 안아주시기만 했어요. 그 바람에 눈물이 쪼르르 흘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학교까지 전학을 하면서 새로 자리 잡은 그 동네는 원래 살던 집과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어요. 골목도 어둡고 슈퍼도 멀리까지 나가야 하고 곳곳에 하수구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한 건 화장실과 욕실이었어요. 청결과는 거리가 먼, 게다가 다른 집 식구들과 같이 써야 하는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동생도 저도 너무나 낯선 생활 환경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뭐야, 벌써 불 끄고 자는 거야? 이 집에 가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잘한다. 집구석 잘 돌아가. 아휴, 술 냄새. 오늘도 술이에요? 취했으면 그냥 들어와서 자면 되지. 왜 소리 질러서 애들 다 깨워요? 이 옆엔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어? 무시하는 거지? 제발요.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이웃 사람들 남사스러워서 여기 못 살겠어. 말 다 했어, 인연이? 예전에 제가 알던 아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소리를 질렀고,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화풀이는 엄마를 향해 있었고요. 엄마는 그런 상황을 힘들어했어요. 예전에 곱고 곱던 우리 엄마는 온데간데 없었고, 휴정을 잃어버린, 삶에 지친 엄마만 남아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일을 하고 나가셨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했던지 매일매일 돈 때문에 걱정이신 엄마였어요. 세영아, 엄마 내일부터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학교 다녀와서 네가 세진이 좀 챙겨. 알았지? 응, 알겠어. 엄마는 집에 언제 오는데? 내일 나가봐야 알겠지만 저녁은 돼야 오지 싶어. 나 깜깜해지면 무서운데. 방에 불 켜고 TV 켜놓으면 되지 뭐가 무서워. 엄마가 세영이한테 좀 부탁할게. 그때부터 엄마는 일을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전 살던 집에서는 학교 마치고 오면 늘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이사를 오고부터는 집에 올 때마다 빈집이 저를 반겼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마친 동생을 데리러 가는 건 늘 제 몫이었고요. 저는 엄마가 일을 하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빈집에 혼자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저녁까지 고픈 배를 붙잡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었어요. 칭얼거리는 동생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고 어쩌다 엄마보다 일찍 들어오는 아빠를 마주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싫고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오신 엄마는 손이며 발에 상처투성이었고 밤마다 자면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릴 때면 혹시나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엄마 옷을 손에 꼭 붙들고 잠드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그때 생긴 버릇은 지금도 있어요. 엄마 옷을 붙드는 대신 이불을 손에 쥐고 자게 되었지만 평생 이 버릇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의 기억은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것처럼 남아있어요.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쓰셨죠. 반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고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어요. 술에 쩔은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다니는 용역 일도 띄엄띄엄 일을 하러 갈 정도가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은 도박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애를 써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제발 세영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래. 애들 점점 크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답이 없어. 어?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너 돈 좀 벌어온다고 나한테 유세직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돈 물러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벌어오는 생활비로 먹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자는 건지. 어린 제 눈에도 뻔히 보이는 상황을 아빠는 기분 따라 막말을 하고는 했어요. 대화를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났고 엄마는 점점 지치는지 아빠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 저와 동생이 얼마나 기가 죽어 자랐겠어요.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눈치만 보며 조용히 끼어있기만 했죠.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네 식구가 있었는데 일이 생기면서 가족이 깨지고 말았어요.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죠. 아빠의 도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도 빌렸는지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필 저와 동생 두 명만 있을 때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이닥쳤고 몇 없는 세간살이들이 박살이 났어요. 저와 동생은 서로 부둥켜 안고 구석에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곧 그들이 떠나고 잠시 뒤에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죠. 세영아, 세진아 괜찮아? 별일 없지, 어? 엄마. 저와 동생은 울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저희를 달래주셨고 곧이어 눈에 들어온 집안 풍경에 허탈해 하셨어요. TV가 박살났네. 우리 세진이 좋아하는 만화 당분간 못 보겠는데? 엄마, 그 아저씨도 누구야?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글쎄, 엄마도 영문을 모르겠다.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엄마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그 무서운 남자들이 누군지 아는 것 같았고 아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고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그리고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까지도 아빠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곁에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엄마의 비명소리에 깼어요. 당신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어쩔래?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남자가 바깥일하다 보면 빚도 지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디 여자가 바가지 긁어? 어? 집꾸라지 눈에 안 보여? 집에 살림살이 몇 개 있다고. 그것마저 다 없어졌어. 다른 집들 봐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 꾸리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집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그래서 도박하고 빚지고 빚쟁이들 집에까지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냐고. 이 여자가... 자, 아빠는 그날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엄마를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엄마를 때리더군요.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웠지만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들으면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 울면서 어서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그때 이후로 아빠는 엄마를 수시로 때렸어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엄마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요. 그 멍을 보면서도 저도 동생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척을 하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하실까봐 우리는 모른 척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입술은 터지고 눈두덩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는데도 엄마는 저에게 웃어주셨어요.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요. 무엇이든 처음이 무섭다고 하던가요. 아빠의 구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험한 말까지 했어요. 차마 저와 동생이 들어서 안 될 그런 말을 하면서 아빠는 점점 망가졌고 엄마도 지쳐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왜 이혼을 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질문들은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뭐? 이혼?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하자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만 보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딴 놈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본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엄마도 물러서지 않았죠. 구타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진단서를 떼서 증거를 모았어요. 그러고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엔 아빠도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저와 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절대 아이들은 못 넘겨준다고.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 양육권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두 말 않고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옆 동네로 이사를 했죠. 그 바람에 남동생은 초등학교를 전학했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됐어요.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투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집보다는 깨끗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 셋 남았어. 세영이, 세진이 원래 하던 대로만 해주렴. 엄마도 열심히 살아볼게. 잘 시켜 먹지도 않는 치킨까지 시켜서 그날 맛있게 먹었어요. 이혼녀라는 우울한 타이틀을 잊으려고 하는지 엄마는 맥주 한 캔에 연신 웃으셨고요. 저도 동생도 오랜만에 먹는 고소한 치킨에 기분 좋게 그날을 보냈어요.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빠와 살 때보다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았어요. 우선 살게 된 곳부터가 더 나았고 아빠가 없으니 한밤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엄마를 때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웃 사람들 눈치 볼 일도 없었고요. 저녁에 잠이 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점점 얼굴이 환해졌고 살도 좀 붓게 되었죠. 엄마는 이전보다 더 바쁘게 되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더 늘리셨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집에 오면 늘 잠만 자고 밖에 나가셨어요.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이 되어야지 엄마와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청소, 빨래, 장 보는 것까지. 동생을 챙기며 학교 공부까지 하는 게 가끔 버겁기도 했지만 저보다 힘든 엄마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아빠는 가끔 우리를 보러 오시기도 했어요. 집안까지 못 들어오고 근처 치킨집이나 아이스크림집에서 만나 간식을 사주셨어요. 맛있는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걸 빤히 바라보시다가 용돈 몇 푼 손에 쥐어주시고 가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저희 뒤를 쫓아오셨는지 집안까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엄마가 와서는 두 분이서 대판 싸우고 가셨죠. 싸움의 주제는 엄마의 외도, 돈, 저희들이었어요. 너 이제 좋겠다. 마음 놓고 이놈 저놈 만날 거 아니야. 지금 만난 놈이 잘해주나 봐. 얼굴이 아주 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난다고. 애들 다 듣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어쩌면 지들 새아빠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가.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왜 들어오고 난리야? 경찰한테 끌려 나가고 싶어? 하여간 경찰 좋아해. 신고하면 너 애교되냐? 나도 여기 있기 싫어. 그럼 가. 가란 말이야. 돈 있냐? 돈 좀 줘. 그럼 순순히 나갈 테니까. 야, 이 미친놈아. 아빠는 엄마가 무슨 은행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엄마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질색을 하고 쫓아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점점 질려갔어요. 그 뒤로는 아빠가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았는데 남동생이 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머리가 굵어지면서 동생은 아빠를 찾더라고요. 저 몰래 둘이서 만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집으로 같이 왔죠. 그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녔어요. 엄마는 아빠가 우리 집을 안다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이사를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저희에게 당부를 했어요. 제발 아빠한테 우리 집 알려주지 말라고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 직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고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을 배울 겸 다닌다고 하셨는데 얼마 뒤 부동산 쪽이 호황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버는 수입이 제법 짭짤해졌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도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월세 투룸에서 전세로 이사가고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으니까요. 아파트로 이사 올 때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동안의 가정 고생을 생각하면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해냈으니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집도 이사하고 저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와중에 동생이 말썽을 부렸어요. 엄마, 어제 집 앞에 데려다 준 남자 누구야? 남자? 아, 봤니? 엄마가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셔. 그 아저씨가 엄마 왜 태워주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에 태워주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 아저씨가 엄마 아는 거 다 봤어. 동생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고 동생이 한 말 때문에 저도 엄마도 둘 다 놀랐어요. 엄마, 세진이 하는 말 뭐야? 정말 그 남자분이랑 무슨 관계라도 돼? 아니야, 세영아. 세진이가 잘못 본 거야. 그치? 세진이가 잘못 본 거지.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과 달리 뭔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어차피 엄마도 혼자였고 저희도 다 자랐으니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였지만 아파트에 바람 피운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인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왠지 싫었어요. 동생이 화를 내는 것도 저와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엄마를 대하는 게 삐딱해졌어요. 저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꾸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도 동생처럼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게 됐어요. 집 앞 골목에서 웬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엄마를 봤거든요.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엄마를 따라 운전석에 있던 남자도 따라 내렸고 엄마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통화를 하자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는 그 남자는 차를 몰고 갔어요. 엄마, 세영이 왔니? 저 남자 누구야? 봤어. 그냥 엄마랑 같이 일하는 분이셔. 엄마, 저 남자가 사겨? 아니야. 아니라고 대답하는 엄마의 얼굴이 빨개진 걸 봤어요. 아무 사이가 아니란 소리였죠. 저는 그날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 곁에 다른 남자는 싫다고, 새아빠도 싫다고요. 무턱대고 화내는 저에게 엄마는 재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때부터 점점 엄마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따로 있는 건데 그땐 왜 그렇게 철없이 그랬던 건지 엄마를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은 심해져만 갔어요. 결국 그 일로 엄마와 대판 싸우게 되었고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예전 아빠가 엄마에게 바람났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게 되었고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춘기가 뒤늦게 오기라도 한 건지 엄마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에 의심을 잡고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동생도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엄마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 학교를 핑계로 친구와 같이 살겠다며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다니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즐기게 되었어요. 전화도 엄마가 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엄마를 잊고 지냈죠. 등록금이 필요하거나 용돈이 부족할 때만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등록금은 네 통장으로 송금해놨어. 이거는 용돈 보태서 쓰고. 고마워, 엄마.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학비와 생활비로 주셨지만 여전히 투명하기만 한 저였어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는 말에 마지못해 앉아서 꾸역꾸역 밥 먹고 있는데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웬 약을 먹더라고요. 그거 무슨 약이야? 어릴 때부터 두통약, 몸상약 달고 사는 엄마를 봤기에 약 모양이 낯선 것 같아서 무슨 약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영양제야. 엄마는 영양제라고 얼버무리셨지만 그 약의 정체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약은 그냥 영양제가 아니었는데 무심했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넘겨버렸어요.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이 초췌해 보이고 살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빠졌다는 걸 눈으로 보고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제 아낌만 신경을 썼고 엄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꿋꿋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을 때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 신경 쓰일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다정하게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엄마 혼자 맞은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그 자리에 나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혼자 나가면 안 돼? 어차피 아빠하고는 이혼한 남남이야. 엄마한테는 남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빠야. 아빠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왜 아빠 없는 자식처럼 해야 되냐고. 세영아. 저는 단호했고 엄마는 속상해하셨어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제 고집대로 아빠께 상견례 자리에 결혼식 자리에 나와달라고 부탁드렸고 아빠는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엄마도 싫다고 하셨지만 제 뜻에 따라주셨고요. 결혼식 준비는 잘 진행되었고 결혼에 필요한 예단과 혼수를 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직장생활 3년차에 결혼을 하는 거라 적금을 많이 넣지 못해 걱정이 됐는데 엄마가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돈을 주실 때 너무 고마웠어요. 생각보다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엄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넣은 거 맞아? 5천만 원이 뭐가 많아. 생각 같아선 더 넣어주고 싶다만 시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 아빠 이혼한 건 네 잘못 아니니까 주눅 들지 말고. 알았지? 응, 고마워 엄마. 엄마는 제 결혼식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행여나 제가 시댁에 책 잡힐까봐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신경을 덜 쓰고 결혼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빠와 엄마가 혼주석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쳤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신혼여행을 바로 떠났는데 나중에 동생한테 들어보니 아빠가 또 엄마한테 모진 말을 했더군요. 바람났다, 집안 말아먹었다. 엄마를 만나서 아빠가 망한 거다. 오랜만에 만나서는 온갖 욕을 당하고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려서 아빠와 다시 대면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괜한 짓을 했다 싶어 후회도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면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20살이 되고는 뭐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앞에서는 아직 어린애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결혼식 준비도 잘 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처음 해본 임신에 육아에 며느리 노릇까지.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늘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나는 엄마 아빠랑 다르게 살 거라고 다짐했는데 결혼은 그야말로 현실이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요. 게다가 아이가 둘이나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이 모자라 매일 피로에 찌들어 있어야 했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맘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 뒷바라지까지. 전쟁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버거지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친구들은 친정엄마까지 와서 육아며 살림이며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일 때문에 손주 보러도 잘 오지 못하니 그게 또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세영아,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가겠어. 미안해서 어쩌니? 왜 못 오는데?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게 어딨어? 미안해. 투자자들 3명의 날짜가 바뀌어서 그래. 다음 주에 갈게, 어? 됐어, 오지 마.
맨날 온다고 해놓고 안 와. 내 친구들 엄마들은 하루가 멀다고 온대. 근데 엄마는 뭐야? 엄마는 내가 안 중에도 없지. 내가 힘들다고 해도 남 일이지? 그런 말이 어딨어. 오지마. 앞으로도 오지마. 그냥 남남으로 살아. 제 변명을 하자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우울증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진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기어코 입 밖에 뱉어내서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그랬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엄마가 미안한 일이 아닌데 기어이 그 말을 드러냈죠. 그때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제 입장만 내세우고 저는 정말 불효녀가 맞아요. 그 후로도 제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았어요. 남동생 역시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았죠. 자식들이 저 살 길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 엄마는 자신의 몸이 병 때문에 망가져가는 걸 혼자 삼켜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히 그 마음을 가늠도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제 생활도 안정이 되어갈 때쯤 낯선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건지 받게 되었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행복요양병원이에요. 어머님이 오경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오경숙 씨가 위험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간호사 말로는 엄마가 그 요양원에 계신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뜬금없는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고 엄마가 위독하시는 말에 정신이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해 있는 엄마를 먼저 찾았어요. 동명이인일 거라고, 서류상 오류 때문에 나한테 잘못 연락 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엄마를 불렀고 약에 취해 잠드셨다는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엄마가 왜 여기 계시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흥분되어 있었고 담당의가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엄마는 당뇨 환자였어요. 발병 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새 합병증 때문에 심각해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합병증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쓰실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셨는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워낙 일이 바쁜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밥 한 끼 먹자고 나를 잡아놔도 일 때문에 미루고 그러니 어느 순간 저도 노력을 하지 않게 됐고요. 얼굴은 못 봐도 전화 통화를 했기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황을 모두 알게 된 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를 안 보고 사는 동안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셨다는 말에 너무 속이 상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청승 떨고 있는 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앙상해진 엄마의 몸,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얼굴, 머리카락이 빠져서 듬성듬성한 모습은 너무나 낯선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뼈만 남은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참는데도 끄끄거리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용을 쓰면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세영이 왔니?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엄마. 할 말이 많았지만 엄마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를 계속 부르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병간호를 하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그러다가 자기 몸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엄마의 곁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도 엄마의 상황을 알게 됐고 뒤늦게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이 한 지난날의 철없는 행동을 고하며 용서해달라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엄마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용서라는 게 어디 있냐며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병에 걸린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와 동생은 더 많이 울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그동안 엄마한테 한 행동들을 모두 지우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엄마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엄마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동생과 번갈아 갈 때도 있었고 같이 갈 때도 있었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보고는 낯설어했지만 곧 친해졌고 할머니 곁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면서 추억을 쌓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만 쭉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상태만 계속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 발행과 달리 엄마의 기력은 계속 떨어지셨고 어느 순간 저 외의 외부인은 면회가 어려운 정도의 상태가 되셨어요. 세영아, 메모할 수 있니? 네, 엄마. 하신 말씀 있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는 얘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엄마 얘기하는 거 똑바로 적어, 알겠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의 유언이었죠. 재산이 뭐가 있고 회계사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고 어떻게 재산을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왜 이런 말 하는 건데? 원래 정신이 있을 때 다 정리하는 거야. 진작 해놨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늦었다. 나중에 해. 나 적기 싫어. 엄마 기력 없어. 어서 받아 적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읊어나갔어요. 힘이 들어 몇 마디 하고 숨을 고르고 몇 마디 하고 숨을 고르는 더딘 시간이 계속되었고 그 말을 받아 적는 제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종이에는 제 눈물이 뚝뚝 번져나갔고 마침내 마지막 말을 뱉고 엄마는 잠이 드셨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혼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을 손수 적어 내려가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통증이 생길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뒤 엄마는 잠이 든 듯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른 새벽이었고 밤을 새워 간호를 하고 있다가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소리 없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저와 동생은 슬픔에 빠졌고 곧 엄마의 장례식장이 꾸려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눈물은 다 말랐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생전 모습이 담긴 영전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저도 동생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발인을 앞둔 전날 새벽, 아빠가 술에 취해 장례식장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갔어. 아빠, 나한테 그렇게 지랄맞게 굴더니 그거 참 생통이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야. 박수까지 치며 웃고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에 저와 동생은 화가 났어요.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가셨는데 어쩜 마지막까지 사람이 저럴까 싶은 생각에 원망까지 됐어요.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릴 기세인 동생을 진정시키고 저는 아빠를 데리고 옆에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웃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을 보면서 엄마의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잔말 말고 읽어보세요. 아빠는 조용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고 점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이거 네 엄마가 쓴 거 맞냐? 네, 진짜야? 참이야? 맞아요. 맞다고요. 세상에. 아이 세상에. 아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눈물은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빠가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는 엄마가 남긴 유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재산을 상당히 불려놓으셨어요. 아파트가 세 채였고 지방에 땅도 있었죠. 재산들은 저와 동생에게 공평하게 남기셨고 그 중에 아파트 한 채를 아빠 앞으로 남기셨어요. 환갑이 넘도록 아직도 월세방을 못 보내는 아빠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남기셨어요. 엄마가 죽고 나면 저와 동생에게 아빠만 남는다고? 그러니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시며 사실은 자신을 버린 게 원망스러워서 못살게 굴었다고 속내를 털어내셨어요. 사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모두 엉망이 되었고 그래서 버림받은 게 비참해서 엄마를 괴롭히셨다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허공에 대고 용서를 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동생도 다시 눈물을 쏟아냈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는 양집 아래 언덕에 수목장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뜨거운 햇살도 차가운 비바람도 피하며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엄마가 남기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계셔요. 그리고 명절이나 엄마의 기일에 아버지가 손수 제사상을 차리시고요. 남은 삶은 엄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기리며 살겠다고 하시며 늘 빠지지 않고 챙기고 계세요. 저도 엄마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요. 그가 왕래가 뜸했던 동생네 가족과도 아버지 집에 자주 모여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죠. 진작에 이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화목하게 지냈다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소개된 얘기를 글로 적어내려가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네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